안녕하세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자라나고 함께 나누는 농명살롱의 농명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말을 잘 듣는 그런 한 주셨나요?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게 좀처럼 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죠. 이 마음 저 마음 너무 많은 마음 중에서 어떤 게 진짜 내 마음인지도 모를 때, 그런 아리송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류가 남겨놓은 여러 전통들을 보면은 이런 마음을 연구한 전통들이 아주 많지요. 철학이나 종교, 심리학, 최근에는 뇌과학 등도 마음을 그 중심 소재로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불교의 유식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식사상은 기원후 4, 5세기경에 아유타국, 현재 파키스탄이 있는 곳인데요. 아유타국의 인물이었던 무착과 세친에 의해서 체계화된 철학입니다. 이것이 7세기 당나라의 현장이나 신라 원효 스님이 쓰신 대승기 신론에 의해서 동아시아로 넓게 확산된 그런 사상인데요. 유식학 하면 불교 심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의 마음 혹은 의식을 8개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입, 몸 이런 6가지 의식에, 그리고 말라의식이라고 해서 우리 자아의식, 에고라고도 할 수 있죠. 나라고 하는 의식, 마지막으로 제8식, 아레야식, 흔히 무의식이나 근본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8가지 의식의 층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오직 내가 만든 마음에 기초한 것이다 라는 게 유식학의 핵심입니다. 만물의 궁극적인 실체는 마음이며 모든 것은 마음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낸 것일 뿐이다. 한마디로 일체유심조라는 그런 사상인데요. 이러한 사상이 서양 철학사에서도 18세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서양 철학사에서 인간의 마음의 지도를 그린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칸트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명상하는 인물은 2000년 서양 철학사를 통째로 전복시킨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는 그 당시 다른 철학자들이나 여러 살람들에 비해서 80년을 장수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수행자 같은 철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0평생을 살면서도 그가 태어났던 프로이센의 퀘니스베르크라는 작은 지방 도시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그곳에서 나고 살고 죽은 것으로도 유명을 하죠. 그리고 칸트는 많은 철학자들이 그랬듯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칸트 하면 어렵다랄지 어마어마한 그 사상을 남겨놨는데요. 저도 그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인류가 낳은 위대한 인물로서 제가 고민했던 지점이나 사유했던 지점과 굉장히 의미 있었던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이해한 칸트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칸트는 3대 비판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저서 3개가 있죠.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 있는데요. 이 3가지의 핵심 내용을 2주에 걸쳐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칸트 없이 서양 철학을 말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서양 철학사에서 중추가 되는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여느 철학자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의 사상을 맛보기 전에 시계처럼 정확하게 80평생 움직였던 그의 놀라운 의지적인 삶을 한번 일상을 통해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칸트는 18살에 그가 나고 자랐던 지역의 대학교, 퀘니스베르크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2살에 마구 상인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생활비를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시골의 귀족 집안의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9년간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칸트가 그 퀘니스베르크를 벗어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이때가 그 가정교사로 했던 집안 사람들하고 30마일 떨어진 별장에 놀러 간 것이 일생에서 가장 먼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9년을 지내다가 31살에 돼서 뒤늦게 박사학위를 받는데요. 박사학위를 받고도
장작 15년 동안이나 교수 자리를 얻지 못하고 시간 강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일주일에 2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과목도 굉장히 다양했다고 합니다. 철학은 물론 수학이나 물리학, 지리학, 자연학, 역사, 광물학 등 굉장히 폭넓은 분야의 강의를 했는데요. 눈길을 끄는 것은 칸트에게는 독특한 교육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보는 도와줄 길이 없고 천재는 자기 힘으로 해나간다 라고 하는 원칙인데요. 그래서 칸트는 언제나 중간 정도 수준의 학생에게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폭넓은 지식과 사유와 그리고 확실한 어떤 교육 철학 때문이었는지 그는 강사로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고 명성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베를린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칸트를 모셔가려고 했지만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고향에서 평화롭게 지내면서 자신의 철학을 완성하고 싶어 했던 것인데요. 그러다가 1770년 46살이 되어서야 그의 성실함과 탁월한 학문적인 업적을 인정받아서 퀴니스베르크 대학 교수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칸트의 그 간략한 삶인데요. 순수 이성 비판을 쓰게 된 배경을 잠깐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칸트는 46살에 대학에 자리를 잡고 나서도 11년간 단 한 편의 논문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흉이 제기한 어떤 문제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럼 흉이나 칸트 이전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신의 의성이 아니면 중세 천년을 이었던 그 뒤에 데카르트에 의해서 인간의 의성이 전면적으로 나왔을 때조차도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수동적이고 혹은 기계적인 이성에 불과했죠. 그런데 흉이 제기한 이성에 대한 회의,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 그렇게 믿을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이성을 과신하는 과학제일주의가 태동한 후에도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과연 믿을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큰 질문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흉 덕분에 인간의 합리성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인간의 이성, 절대시됐던 인간의 이성을 의심하게 된 덕분에 서양 철학은 이성과는 유를 달리하는 그런 철학 체계를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데요. 그래서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은 칸트라는 큰 호수로 들어가고 칸트 이후의 모든 철학은 칸트에서 시작된 물줄기다 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흉이 제기한 그 인간의 이성에 대한 큰 물음에 천착하게 되면서 칸트는 거의 자연 법칙에 가까운 경지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칸트의 하루 시간표는 유명하지요. 시계처럼 그 일과를 견지했는데 평생에 딱 2번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표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루소의 에밀을 읽었을 때랑 또 한 번은 프랑스 혁명 소식이 담긴 신문 기사를 읽을 때였다고 합니다. 칸트는 4시 55분에 하인이 들어와서 일어날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모닝콜로 일어나서 5시가 되면 홍차 2잔을 마시고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2시간 동안 잠옷을 입은 채로 그리고 수면용 모자를 쓰고 강의 준비를 하고 7시부터 9시까지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돌아와서는 9시부터 12시 45분까지 실내복으로 환복을 하고 집필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2시간 반 정도 손님들을 초대해서 굉장히 유쾌한 분위기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칸트가 하루 중 쉴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휴식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4시가 되면 정확하게 산책을 나가는데 칸트의 산책 시간은 유명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나갔다고 하는데 동네 마을 사람들이 칸트가 산책하는 거 보고 아 지금 몇 시구나 라고 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여행기 등 아주 가벼운 책을 읽으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10시가 되면 절대적인 안정 속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계적인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 일상
살았는데요. 칸트가 남긴 그 위대한 그런 업적이나 그 저서들도 이런 꾸준한 일상의 힘, 강의하고 사유하고 산책하고 그리고 사교하고 휴식을 취하는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러한 삶, 그런 지속된 힘의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51살의 나이가 되어서 칸트는 단 5개월 만에 800여 쪽에 달하는 순수이성 비판을 써내려 갑니다. 마치 신이 들린 것처럼 써내려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게 쓰여진 순수이성 비판은 너무나도 어려워서 처음에는 그닥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독자였던 동료 교수도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으로 절반도 읽지 못하고 반납을 했다고 하고요. 당시 가장 인정을 받았던 철학자 맨델스존도 신경을 쇠약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혹평을 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런데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순수이성 비판은 가장 위대한 철학책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길고 난해한 칸트의 문장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 논증의 정교함에 푹 빠져버리게 되고 마는 인간 지성의 결정체라고 하는데요. 가령 칸트랑 비견되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니체의 글을 보면은 마치 선사가 한 말처럼 툭툭 내던지는 어떤 논리나 구조가 없이 어떤 깨달음의 파편처럼 내던져진 말로 인해서 그 심연을 이렇게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10번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장들이 많죠. 근데 그에 비해서 오히려 칸트는 대단히 정교하고 단어 하나를 써도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개념을 제시하고 굉장히 사다리처럼 올려 쓰여지는 정교한 글쓰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들한테는 가장 쉬운 책, 역설적으로 읽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3대 비판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 칸트의 3종 세트인데요. 순수이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아주 거칠게 얘기해서 인간의 마음 혹은 순수의식이라고 이해하고 들어간다면 이 비판이라는 뜻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흔히 우리는 비판하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칸트가 말하는 비판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누고 구분짓고 한계 짓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티크라고 하는 비판이라는 말은 그리스의 크리네인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는 자른다 혹은 음식의 썩은 부분과 썩지 않은 부분을 가려낸다 혹은 해부한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칸트의 비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원적인 의미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꽃이나 건물이나 사람 같은 그런 인식 가능한 것과 신, 영혼, 자유처럼 만져지지 않는 것, 그런 인식 가능하지 않은 것, 또 하나 인식할 수 있는 영역과 사유할 수 있는 영역, 혹은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나누고 구분짓는 것을 칸트는 비판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칸트의 비판 철학의 위대함을 한마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믿었다가 나중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180도 전환된, 전복된 그런 인식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순수이성 비판이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 이전에는 가령 내가 있고 내가 인식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내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중심으로 쭉 설명하고 해석해냈던 그런 철학 사조였다라는 거죠. 가령 컵이 있다면 가령 컵뿐만이 아니라 이데아나 신이나 이 모든 것들, 대상이라고 하는 이 전체를 두고 볼 때 이러한 것이 이 하얀 컵이라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나는 그냥 얘를 해석해내는 수동적인 그런 기능을 했던 철학이라고 한다면, 칸트는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한 후에 있는 것, 나를 중심으로 대상을 해석해내는 그러한 철학을 한 최초의 인물이죠. 원래부터 하얀 컵이 있고 그걸 내가 보던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으로 인해서 이 컵은 하얘지고 내가 봤기 때문에 얘는 컵이 되는 그러한 이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인식하는 나의 인식 체계, 내가 그것을 읽어내는 나의 마음, 나의 의식이 중심이 되는 그런 철학인 거죠. 칸트 이전에는 세상 중심, 대상 중심, 혹은 이데아라고 하는 본질이 됐건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됐건 혹은 과학조차도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을 먼저 절대시한 것을 전복시킨, 따라서 내가 보기 전에는 신도 없고 세상도 없고 컵도 있을 수 없는 그런 해석인 거죠. 인식의 중심을 대상에서 나로 뒤집어 놓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칸트가 얘기하는 순수이성, 즉 마음이라는 것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칸트가 그린 인식의 지도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그런 의식 없이 그냥 마음을 쓰죠. 마음이 어떻게 기능하고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칸트는 그것을 들여다본 사람인데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오감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만지고 하는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감각 능력, 직관 같은 감성이 하나 있고, 지성은 감성을 통해서 주어진 내용을 능동적으로 종합하는 능력인데요. 칸트에게서 어떤 것을 경험한다거나 혹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성과 그리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종합하는 지성의 합동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감성과 지성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한마디로 통찰해내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감성이 없이 개념만 있는 것은, 그러니까 체험이 없이 이론적인 것만은 공허하고, 혹은 이론 없이 어떤 경험만을 얘기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보통 요즘 한국의 기독교나 종교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개념이 없는 직관이 주가된 그런 후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칸트는 지성을 12범주로까지 굉장히 구체하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것은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다른 저서, 책을 통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감각과 지성, 그리고 또 하나 이 둘을 잇는 상상력인데요. 이 상상력이 하는 일은 감성과 지성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을 종합하고 또 도식화해내는 그러한 작용이 우리의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칸트에게 인식이라는 것은 감각과 지성과 상상력이 작용하는 것인데 마지막에 이성을 추가를 시킵니다. 이성은 가령 지성의 판단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성은 그런 체계를 만들고 추론하는 능력, 즉 사유하는 능력인데요. 우리는 보통 무슨 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죠.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상주의 이런 어떤 이념을 만들어내는 것,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성이 하는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두었습니다. 이런 순수이성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이란 느낄 줄 알고 감각을 통해서 그 느낀 것을 지성을 통해서 체계화하고 이 둘의 관계를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상상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상상 능력, 감각 능력, 지성 능력을 통틀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영혼이나 자유나 사랑이나 이 우주나 이런 것들을 사유하고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나는 혹은 우리는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내 느낌 혹은 내 판단 이런 것들을 얼마나 들여다보았는지 반추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한테 들어온 생각이나 대상들에 대한 인식,
내가 한 어떤 해석을 다시 한번 뒤에서 들여다보는 것. 우리 흔히 마음 챙김한다 혹은 관조한다라는 말을 하죠. 이런 것을 초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컵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컵을 보고 느끼는 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또 다른 나. 그것이 바로 초월인데, 해서 칸트 철학은 초월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나를 정말 이해하려면 내가 나를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니체는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그대는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도 물었죠. 칸트가 절대적인 인간의 이성을 의심하면서 풀어냈던 이 순수이성 비판은 그대로 내 마음 혹은 순수이성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 감정적인 면에서, 지성적인 면에서, 그리고 상상하고 이 모두를 사유하는 면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가지 일들을 그냥 감각적으로만 느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내가 들여다보고 그것을 얼마나 내가 지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그 감정과 지성이 연결된 상태에서 나의 어떤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이 둘을 종합하고 체계화해낼 수 있는지, 나아가 보이지 않는 그런 행간들을 사유하고 유추해낼 수 있는지, 이런 훈련을, 생각 훈련 혹은 마음 훈련을 하는 법을 칸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 어렵다고 하는 순수이성 비판을 오늘 들여다보았는데요. 정말 중요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라고 하는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만난 그 칸트의 사상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그리고 농명살롱에서 마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분면에 있어서 공허하지도 않고 혹은 또 맹목적이지도 않는 그런 매우 조화롭고 균형 잡힌 일상의 주인이 되는데 칸트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칸트라고 하는 사람을 명상을 했는데요. 우리는 칸트를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의 이론을 정보로 아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삶을 마주했던 자세나 혹은 자신의 마음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의 작용을, 마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훈련을 칸트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도 나의 순수이성을 비판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